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사회 파트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고려예요. 고려. 바로 중세 사회 부분을 오늘 이제 나갈 건데요. 고려는 뭐 이제 고려의 신분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의 여러 사회들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와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통일신라에서의 그런 신분제 사회는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이었죠. 기억나시죠? 바로 골품제. 골품제는 옷 색깔부터 해가지고 뭐 수레의 뭐 크기, 집의 칸수, 뭐 관직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폐쇄적인, 결혼도 자기네들 뭐 성골은 성골끼리, 진골은 진골끼리, 육두품은 육두품끼리, 마치 인도의 진짜 이런 카스트 제도처럼 정말 폐쇄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려는 골품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의 사회보다는 그래도 다소 좀 개방적인 사회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세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격. 중세 사회, 바로 고려 사회의 성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려 사회의 성격. 첫 번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개방적이다. 그전 사회보다도 훨씬 개방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중심 사회냐면, 그전에는 뭐 삼국시대면 진골 귀족 중심 사회였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에서의 가장 최고 우두머리는 문벌이라는 세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흐리게 나오죠? 문벌.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재벌 2세, 재벌이란 말이 있죠. 재벌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재력을 가진 것이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면 벌자가 들어가요. 재벌. 그 가문이 계속해서 재벌인 거야. 할아버지도 부자, 아버지도 부자, 나도 부자, 이러면 재벌이야. 3대가 이어가면. 문벌도 마찬가지야. 그 가문에서 그 관직을 계속 3대가 넘게 이어가면, 그 높은 관직을 이어가면 문벌인 거야. 근데 그 문벌이, 그 관직이라는 것이 그 가문이 독점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문벌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벌 귀족 사회. 매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쓸게요. 죄송해요. 이제 필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글씨가 색깔이, 글씨의 이 색깔이 너무 개방적 사회, 문벌 귀족 사회. 뭐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면 너무 사회 그러니까 문벌 귀족 중심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씨가 뭡니까? 저는 최씨예요. 전주 최씨입니다. 여러분들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씨, 어디 김씨, 뭐 경주의 씨도 있고, 뭐 박씨, 뭐 고씨, 뭐 되게 많은 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이 처음으로 나타난 게,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게 원래 사실 귀족들은 있었습니다. 왕들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조 왕건, 왕씨, 뭐 그전에도 뭐 대조영은 대씨, 고구려의 뭐 고주몽은 고씨, 이렇게 왕족이라던가 귀족들은 성이 있었어. 하지만 일반 평민들은 성이 없었어. 돌쇠, 뭐 이런 식으로 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도 성씨를 사용하게 된 게 바로 고려 때부터예요. 그래서 성씨가 이제 제대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 성씨가 등장하게 된다. 성씨가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성씨가 고려 때부터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자, 개방적 사회다. 뭐 때문에 개방적 사회냐라고 얘기하면, 골품제의 모순이 심했던 기존 사회를 오늘 왜 이러냐? 오늘 필기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네. 손이 자꾸 오타를. 골품제의 모순이 심했던 그런 통일신라 사회를 비판하면서 이제 호족과
육두품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호족과 육두품들이 나타나면서 육두품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막 관직에 올려야 된다 이러면서 고려 때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시행하게 돼. 그러니까 뭔가 과거제도라는 게 그전에는 물론 과거제도가 있긴 있지만 역시 백으로 가는 건 여전히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과거제도라는 게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뭔가 실력 위주의,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됐다라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개방적인 사회. 어떻게 보면 고려 사회의 대표적인 성격이에요. 또 요렇게도 말할 수 있어. 성적으로도, 성적이 아니라 성별적으로도 개방적이에요. 성적으로 개방적인 것도 맞기는 한데, 통일신라 때, 신라 때도 충분히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것보다 성별, 남녀차별이 조금 더 덜해졌습니다. 이것은 근데 사실, 조선시대 때 더 남녀차별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점차 차별이 없어졌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 때 같은 경우에는 남녀 균분 상속. 남녀가 같이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이제 조선하고 다르게 이게 재산을 n분의 1로 딱 나눴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마다들한테, 장제한테 다 몰아주고, 딸한테는 재산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때도 남자들만 절하고 제사 지낼 수 있었잖아요. 고려 땐 그렇지 않았어요. 고려 때는 제사도 딸이 지내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고려 때는 좀 여러 가지로 개방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 중심으로 넘어가면은요, 고려의 대표적인 지배층은 문벌귀족이라는 거죠. 이 문벌귀족은 주로 누가 여기 들어가냐면 초기 개국공신 출신들. 초기에 이제 왕건, 태조 왕건을 도와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왕건이 엄청나게 결혼을 많이 한 건 아시죠? 이제 주변의 호족들이 왕이 되는데 되게 크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뭔가 한 자리를 줘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높은 관직을 줬어. 그들이 이제 문벌귀족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막 관직을 주고도 뭔가 이렇게 호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관직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더 이제 높은 사람들, 자기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거나 좀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장인이 되는 거죠, 자기의. 그래서 이제 이런 혼인정책,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조왕건의 혼인정책이나 관직을 줘서 이렇게 회유를 한 거죠. 그래서 초기 개국공신 중심으로 문벌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들은 가문을 매우 중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문, 그래서 문벌이라고, 우리 가문은 대대로 어디 관직에 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문을 중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씨 등장. 지금 쓰는 성씨들은 다 이때 거의 등장을 한다. 왜냐면 평민들도, 귀족들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성을 사용하게 돼서, 그전에는 평민들이 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민들도 성을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노비도 성을 사용했다라는 거. 노비도 이름이 있었다. 노비도 이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한국인의 대표적인 성씨가 이때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을 쓰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걸까? 그 전에 썼던 특이한 성씨가 많아요. 통일신라 때 썼던 성씨, 팔성, 부여의 팔성, 이런 거 보면 되게 특이한 성씨 많은데, 그게 없어진 경우가 꽤 많고, 지금 있는 성씨들은 거의 다 언제부터? 고려 때부터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이고, 문벌귀족 중심이고, 성씨가 등장했다라는 게 이게 고려의 사회 성격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방적으로, 좀 그전보다 개방적으로 변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신분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요만큼을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해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 필기를 좀 잘 하시고 암기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한 번에 이걸 최대한 한 번에 못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써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갈까? 미디어 연구소 너
이 새끼야. 너 문제는 검증 없이 어디 글 읽고 나불대는 앵무새. 나? 이게 검증이 안 돼, 이거 저기 우리 신영식 교수님이 열심히 쓰신 이거 가지고 만든 건데 이제 너 공부 안 할 거면 나가, 이 자식아. 더워 죽겠는데 어디서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응?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지. 미디어 연구소 여기 층층대. 재미없으면 나가면 되지. 여기서 왜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 너는 수업을 재미로 듣냐? 공부하려고 듣는 거지? 너처럼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 나가서 너 검정고시나 봐. 너는 수업 듣지 마. 공부할 자세도 안 된 자식이 와가지고 말이야. 너는 배울 필요가 없어. 고등학교 때 한국사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학생부장이었는데 어쩌라고. 그렇군요. 옛날 국사 선생님이 생각나죠. 국사는 암기지. 암기. 아니 암기가 없는 공부가 도대체 어딨어. 여러분 수학도 공식을 암기해야지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국어도 시 같은 거 공부할 때 이 시의 화자는 누구고 이 시는 몇 행으로 되어 있고 이 시의 특징 다 암기해. 왜 국사만 가지고 딱히 암기라고 그래. 여러분 암기라는 게 나쁜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막 무조건 외워. 야, 이해하지 말고 그냥 외워. 그게 문제고, 설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암기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건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모든 공부의 기본.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할 때 공부 안 해? 여러분 게임할 때 활 이름 안 외워? 어느 던전은 어떻게 가고, 기던은 어떻게 가고, 어떻게 태를 타고, 여기서 얘랑 합성해야지 얘가 나오고, 이런 거 다 공부하는 거, 암기하는 거야.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돼. 여러분 그 몹이 어디서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찾고 여기서 어떤 템이 많이 떨어지는 거 다 암기야. 암기가 못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암기를 무조건 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다 이제 여러분들 좀 그런 축구 같은 거 축구 선수들 어디로 이적했고 이런 거 다 외우잖아.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미디어 연구소님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빨리 나가. 응? 괜히 츤츤대고 있어. 공부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연보성님한테 까요. 어제 합방 한 번 했는데 벌써 사귀고 벌써 까였어. 뭐가 스피드야. 24시간 만에 뭐가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졌어. 웃기고 있어 진짜. 아무튼 나이 차이를 봐라. 되겠니? 진짜. 자, 아무튼 이 새끼가 진짜 나 이 채팅이 잘 보여. 자, 다음으로 이 다음 걸로 이어서 오늘은 끊어가지 않고 그냥 쭉 다 한 번에 필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끊으면 안 돼. 과거제도 과거가 뭐였어요? 이게 뭔 소리야? 과거제도의 과거는 뭔 소리지? 과거 시험 보는 거 몰라?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사귀지도 않는데 이게 사귄다 벌써 소문내고 이간질하고 무슨 완전 초딩도 아니고 말이야. 있잖아 초등학교 때 누구랑 같이 주번 있잖아. 진짜 아무 의미도 없어. 둘이 주번을 했어. 같이 지우개를 털러 갔어. 으아 지우개 털다가 사귄다 가슴에 지우개 분필이 묻었네. 뭐야 왜 묻은 거야? 얼레리 꼴레리 갑자기 칠판에다 누구랑 오늘부터 1일 사귄대요. 초딩들이랑 똑같은 짓 하고 있어. 예. 요즘은 분필 안 써요. 아 그런가요? 우리 때는 분필 썼는데. 내가 지금 쓰는 이런 물백목 쓰나? 아니 우결충들. 그게 학창시절의 묘미지요. 그거는 같은 나이들끼리 그러지 왜 나한테 그래 진짜. 예. 국민학교 때는 분필 썼습니다. 근데 요즘도 분필 쓰는 학교가 더러 있지 않을까? 근데 분필이 사실 딱딱딱딱 편서할 때 그 느낌이 좋은데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거. 물론 학생들이 졸 때도 끼익 해가지고 잠 깨고 좋잖아요? 괴롭히고. 문제는 다 설명한 다음에 낼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하이라이트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에이, 쓸데없는 자식 때문에. 흰색이 오늘 살짝 맛이 간 거가 왜 이래? 이게 갑자기 또 안 나와. 왜 이래? 물백목이 이런 게 안 좋아. 딱 써야 될 때 파박 안 나오니까. 됐다. 야, 정신 차려라. 안 되겠어. 조금 액을 주입해야겠어. 잠깐만요. 잉크를 좀 보충하고 갈게요.
화이트보드는 아마 안 보일 텐데, 뒷자리에서. 화이트보드는 글씨가 되게 안 보여요. 화이트보드로는 수업을 안 하고, 요런 걸로 하거나, 그런 거 있어. 백목처럼 생겼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약간 젖은 백목 있어. 약간, 그것도 물백목이라고 해. 아, 사회탐구 선생님들은 대부분 PPT로. 근데 PPT로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그 필기에 한계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설명하다가 책 거기 옆에다가 요거 적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리하는 거. 필기는 공부에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재밌다 좋다. 아 그래요? 태근님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예, 하얀 액체를 좀 주입할게요. 이것들이 진짜 음란막이 껴가지고 진짜 선생님이 더 열심히 흔들어줄 걸 그랬네. 좋아할 줄 알았으면. 자, 하얀 액체를 좀 주입해볼게. 뽕뽕뽕뽕. 은근히 많이 비었었구나. 잉크를 넣길 잘했어. 그럼 이거 옷에 묻으면 절대 안 진다, 진짜. 내가 학원 다니면서 이 물백목 쓰는 학원에서 옷 진짜 많이 버려봤거든? 진짜 안 지워져요. 안 흘러내렸어. 딱 맞췄어. 응? 흘러내리지 않았어. 끝까지 채우고 흘러내리지 않았어. 네. 적당히 해, 적당히. 아, 진짜 우리 방 공부할 마음이 없네, 지금. 날도 덥고 아주 그냥 마음이 떴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도 공부해볼 거예요. 아깝긴 뭐할까. 학원 선생님이 예전에 학원 했었어요. 변태들. 물백목을 준비하고. 여러분, 노란색 심이 분명하실 때가 됐네요. 잠깐만요. 분주하죠? 심만 바꾸고 시작할게요. 심이 문드러졌어. 이게 끝에가. 이러면 글씨가 너무 퍼져나와. 어제만 해도 연보성님 팬분들 다 매너 좋고 괜찮더니 꼭 이상. 저런 애들은 팬도 아니야, 그쵸? 약간 이간질러? 야, 그래도 아직도 나를 또 이렇게 우결로 이렇게 엮어주네. 감동받았어요. 나를 우결로. 그래서 깨달았지. 남손님보다 연보성님은 더 심하게 우결, 무조건 우결이구나. 이분은 아마 망치부인님하고 방송에도 우결이 될 것만 같다. 어떻게든 엮는구나.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불륜가? 참교육?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준비, 다시. 어차피 이어서 할 거니까 인사 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필기를 할 건데요. 쓸 게 많으니까 맨 끝에부터 좀 제대로 써볼게요. 고려의 신분제도. 자, 고려의 신분제라고 쓰시고, 그 표를 하나 그릴 거예요. 표를 그려서 필기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표를 삼각형을 그리는데 최대한 좀 슬림하게 그려주세요. 옆에다 쓸 게 많기 때문에 슬림하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4칸으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맨 위부터 좀 쓸게요. 맨 위에 이제 귀족. 가장 맨 위에. 물론 맨 위에는 왕이겠죠. 근데 이제 신분제에는 왕은 쓰지 않고 왕 밑에 이제 귀족. 그 다음에 이제 중류층. 그 다음에 양민, 양인,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양민, 양인. 선생님, 양민은 뭐고 양인은 뭐예요? 똑같아요. 백성민자를 쓸 거냐, 사람 인자를 쓸 거냐, 근데 같은 말입니다. 양민, 저는 그냥 민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천민. 요렇게 고려의 신분제도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렇게
뭐 이제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귀족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뭐 양반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양반. 그리고 중류층은 이제 서울에 여기 들어가는 거. 양반 중인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리고 똑같이 뭐 양인 천인은 똑같아요. 어쨌든 고려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귀족, 중류층. 그러니까 중류층이란 명칭을 쓴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자, 그럼 이들의 특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족. 먼저 귀족부터. 자, 귀족 같은 경우에는 문벌 귀족을 계속 얘기를 했었죠. 문벌 귀족. 이제 최초에 이제 호족들이 처음에는 호족이었는데 호족들이 이제 그 가문이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그 부를 계속 유지하고 그 집안 자체가 계속 높은 관직을 유지하고 계속 귀족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문벌이 돼버리는 거야. 문벌 귀족. 이 문벌 귀족이 그 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재벌들이 계속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기업을 계속 이어받고 뭔가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잖아. 재벌도 아버지는 정말 경영을 잘했는데 아들이 너무 최고 아주 그냥 세상 꼴통이야. 그래서 막 아무리 이제 말단부터 배워도 물려받은 만큼 배우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먹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CEO를 임명하는 제도라던가 이게 주주들이 막 반대하면은 아들이 못 이어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기존에 그전에 이제 재벌 운영들은 정말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말아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문벌귀족도 그 관직이 있을 때 그 높은 관직을 아들한테 그대로 양도해주는, 시험 보지 않고 백으로 아들한테 넘겨주는 음서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 엄청 중요해요. 음서제도. 음서제도 들어보셨죠? 그늘 음자. 몰래. 음서제도 백으로 몰래 이렇게 관직을 준다. 이거는 이제 음서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오품까지 좀 높은 귀족들에만 해당됐습니다. 어쨌든 음서제도 그리고 문벌들의 그런 또 혜택은 이제 그거죠. 공음전. 이것도 여러분 그 고려의 경제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공음전. 공음전은 계속 오품 이상의 관리들한테 대대로 이어받는, 그러니까 전시과랑 별개로 토지를 줬는데 뺏지 않아. 그냥 대대로 이어받는 토지야.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죠. 음서제도는 정치적 기반이 되는 거고 공음전은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만 간단히 쓸게요. 그래서 문벌귀족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혜택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다른 가문이랑 결혼을 하지 않는 거야. 자기네들의 혜택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같은 성씨 거기서 이제 계속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해서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예를 들어 나중에 이자겸해난과 관련된 경원 이씨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 이모랑 결혼을 하고 난리가 나. 이모랑 결혼한 또 이제 왕하고 막 중첩사두는 막 해. 자기 막 손자랑 이모랑 또 결혼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짓을 벌일 정도로 계속 중첩 혼인으로 특권을 유지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의 그런 권력을 위해서 중첩 혼인을 하기로 했다. 그냥 높은 가문들끼리만 결혼을 한다던가 왕과 계속 결혼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높은 관직을 유지했다라는 거. 문벌귀족.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런 귀족에 또 해당되는 거는 이 문벌귀족이 이제 무신들한테 당하잖아요. 그쵸? 무신들한테 당하고서 이제 깨갱하는데 무신은 사실 귀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신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잠시 왕과 같은 노릇을 한 거였는데 여기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신은 쓰지 않고 이제 권문세족으로 넘어갈게요. 권문세족. 자,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가 막 기황후가 배경이 되는 그 시기 바로 우리나라의 원간섭기 때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역관, 원나라 말 잘하는 애들, 황간, 내시, 요런 애들이 이제 권문세족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원파죠, 친원파.
원의 세력을 등에 입은 역관이나 환관 이런 애들은 이제 권문세족이라 하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고려 후기의 친원파들을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했고 친원파들의 권력 유지는 얘네들도 역시 음서제도와 여러분 이렇게 쓰지 말고 비슷한 스타일로 씁시다. 죄송해요. 위에 이제 음서라고 썼으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음서제도의 혜택을 받고 이제 그전에는 공음전이었다면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더 스케일 크게 대농장을 경영하게 돼요. 대농장. 왜냐면 전시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무슨 세금을 거둘 수조권이 아니라 아예 자기 토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게 되고 대농장을 소유하게 돼요. 오늘 흰색 그렇게 안 나오니. 음서제도. 네. 그래서 음서제도와 대농장이 얘네들의 대표적인 정치적인 기반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었다. 그리고 권문세족은 이제 친원 세력을 얘기한다. 친원 세력을 의미하고 고려 후기에 나타난 세력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세력은 권문세족들을 막 비판하면서 이 권문세족들의 대농장을 어떻게든 뺏어야 한다. 이 나라의 재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왕권이 약해지고 있다. 대농장을 혁파시키고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려 후기 때 엄청난 개혁을 했던 인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막 그 역사 스캔들 시간에 쌍화점을 얘기하면서 약간 동성애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왕이 있죠. 자제위가 있었고, 그쵸? 그 자제위들이 미소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제위가 막 자기 입비를 막 이렇게 자기 후궁을 겁탈하면은, 그걸 몰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장해가지고, 나도 어서 범해줘. 라는 게 고려사에 써있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공민왕. 그렇죠. 공민왕 때, 공민왕의 개혁을 도와줬던 인물. 그때 이제 공민왕을 도와주면서 성장했던 인물이 바로, 신진 사대부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전 같은 인물. 신진 사대부. 새롭게 나타난 사대부. 사대부란 명칭은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유교적 소양이 매우 높았던 이제 막 저기 중국에 가서 막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신진 사대부. 약간 친명파 성향을 좀 치기도 해요. 명나라에 가가지고 막 원나라 때부터 이제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자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 얘네들의 기반을 굳이 얘기한다면 신진사대부는 땅이 없었어요. 약간 중소지주, 향리 뭐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의 이런 중소지주이면서 향리의 자제 출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높은 관직에 있는 자제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배가 고플 정도는 아니지만 그 높은 관직에 못 오르는 불만도 있었고 주로 공부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민왕의 반원개혁에 가담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애들이죠. 신진사대부, 정도전, 조준, 정몽주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문제점들은 막 이렇게 비판을 하게 돼. 그러다가 이제 신진사대부들과 누구랑 이제 손을 잡게 되냐면 요거는 사실 고려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스무스하게 제가 몇 개 적어볼게요. 신흥 무인 세력과 만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이성계 신흥 무인 세력과 만나서 그래서 화살표하고 바로 조선이 되는 거죠. 조선이란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흐름을 얘기하면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신흥 무인 세력은 그냥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니까 딱히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이성계가 이제 위어도 해군하고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의 귀족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신진사대부까지. 그래서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의 특징을 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더 구체적인 특징은 이미 정치사 때 이미 다 공부했던 거고,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인 그 세력에 대한 공음전, 대농장 이런 것들은 다 경제 파트 때 했던 거니까 여기서는 신분 중심으로만 보시면 돼요.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요 순서대로. 오케이?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요 학문을 수용했다는 부분은 중요하죠. 바로 성리학,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리학을 수용해서 이 성리학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문이 된 거고, 문벌귀족과 검은세족들은 그럼 도대체 어떠한 학문, 뭐 어떠한 종교에 빠졌었냐라고 한다면 얘네들까지는 무조건 불교죠. 고려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호국불교. 고려는 뭐 팔만대장경이라던가 석굴암이라던가 엄청난 불교, 석굴암 그 통일시라 때지. 팔만대장경 이런 식으로 호국불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원나라 침입 때 막 팔만대장경 만들고 이제 불교 국가였어요. 그 이제 불교 자체가 막 사찰에서 막 비리를 저지르고 승려들도 막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대농장을 경영하고 하니까 그것을 비판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성장을 하고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게 조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류층. 자, 중류층. 자,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중류층이냐면 말단 세력을 얘기합니다. 지배층의 정말 말단 세력. 무슨 중앙 관청이 있으면은 우리가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있으면 높은 급수의 공무원이 있고 좀 낮은 급수의 공무원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중류층은 여러분 9급 공무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그런 동사무소에서 가장 그냥 잡일을 하는 거. 공익공무원 정도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정도. 공익공무원은 잠깐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맞아요. 서리, 남반, 뭐 향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지배층의 말단 행정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배층의 말단 가장 낮은 행정직.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행정직이란 소리예요. 행정직이란 건 뭐냐면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배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걷어라 라고 했을 때 세금을 진짜 걷고 다니는 사람들. 좀 몸으로 뛰고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뭐 영업을 뛴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중류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 역할을 하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귀족과 양민의 중간에 어중간하게 낀 중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게 여기에 해당하냐면 이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쓸게요. 서리, 향리, 영리, 남반. 이 정도만 쓰면 될까? 남반? 군반도. 군반 등. 이렇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서리, 향리, 영리, 남반? 뭐지? 이건 뭐냐면 자, 서리 같은 경우에는 서리는 중앙관청. 중앙관청의 말단직을 서리라고 합니다. 중앙. 그리고 이 향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청의 말단관직. 그리고 영리 같은 경우에는 역을 담당한다? 역을 담당하는. 역이 그때 당시 역이 뭐냐면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쭉 있으면 중간중간에 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은 뭐냐면 기차역 같은 역이 아니라 근데 기차역이라고 생각해도 약간 비슷해, 느낌이. 하는 일은 비슷해. 이 역에 이제 말이 있는 거야. 힝, 말이 이렇게, 말을 잘 못 그리겠어요. 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이 여러분, 막 진짜 오래, 막 정말 일주일 동안 말을 달리면 힘들잖아요. 쌩쌩한 말을 바꿔 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을 빌린 다음에 여기 가서 또 새로운 말을 바꿔 타는 거야. 말을 좀 쉬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말을 대여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입니다. 그 말 먹이주고 역을 담당하는 게 영리예요. 하는 일이 좀 되게 좀 고된 일이고 좀 낮은 관직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류층. 영리. 그 다음에 남반 같은 경우에는 궁궐에서 각종 실무를 하는 걸 남반이라고 합니다. 궁궐 실무. 궁궐에서 실제로 뭐 진짜 궁궐에서 이렇게 막 음식하고 뭐 그런 나인들, 뭐 내시에 이런 사람들이 남반에 들어가는 거죠. 궁궐의 각종 실무를 맡는다. 그 다음에 군반 같은 경우에는 하급 군인을 얘기해요. 하급 관료, 하급 군인. 이런 식으로 좀 밀렸는데 서리는 중앙관청,
말단, 그러니까 중앙관청에서 낮은 관직, 향리는 지방관청의 낮은 관직, 영리는 역담당, 남반은 군관실무, 군반은 하급군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외우기 쉽죠? 영리는 역을 담당한다. 군반은 낮은 관직, 서울이는 서울, 중앙관청, 서울이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 향리는 향, 시골 향자거든요. 아, 너 향촌에 살고 있니? 너의 고향이 어디니? 향, 시골, 지방.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남반. 남반은 어떻게 외우면 될까? 그냥 외우세요. 자, 남반. 예, 남반, 궁궐신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서리, 향리, 영리, 남반, 군반이 중류층이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자, 농민, 양민으로 넘어갈게요. 빼먹은 거 없고, 양민은 가장 뭐랄까 세금을 내야 되는 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빡세죠. 양민, 농민. 자, 양민은 그냥 거의 농민이에요. 농민. 그런데 고려 때의 농민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백정농민이다라는 명칭을 써요. 백백자의 백정, 고물의 정자 이래가지고 백정농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백정농민하고 약간 헷갈리게 문제를 내기도 해. 여기서 고려 때의 백정의 의미는 한문이 달라. 고려 때의 백정은 농민이야, 농민. 농민을 의미하는 명칭이야. 그런데 조선시대 때 백정은 달라요. 조선시대 백정은 한문이 다릅니다. 내가 그 조선시대 백정의 한문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달라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백정은 아시죠? 이렇게 물 먹다가 이렇게 물 먹은 다음에 이렇게 칼에다가 이렇게 망나니도 하고, 막 고기 썰고, 이렇게 막 소 도축하고, 그걸 백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백정의 의미와 고려시대는 다르다. 한문도 다르다. 그냥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가로쓰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단 내가 가로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반가로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농민. 이렇게 네모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백성들이 있어요. 향소, 부공민. 잘하면은 다 필기할 수 있겠는데 촘촘하게 해서 향소, 부공민. 그리고 신량, 역천.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상인, 수공업자. 향소부국민, 신량역천, 상인 수공업자, 얘네들은 모두 농민보다 약간 하대했던 인물이에요. 농민보다는 농민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야. 은근히 위계 서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농본주의 그런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을 그래도 우대했어. 어디서 어업을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어업은 여기에 해당돼. 신량역천. 어디 향소부국민에 살면서 우리 일반 농민하고 비교를 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은 웬만한 양민이면 거의 농민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농민이에요. 거의 농사를 짓고 살겠죠. 이때 당시 주식이 이제 주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의 대다수는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이었고, 이 농민은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조세, 공납, 역의 의무는 우리가 이미 경제 파트 때 배웠죠. 조세는 이제 토지세,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거, 역은 이제 노동력을 바쳐가지고 이제 군복무를 한다던가, 뭐 요역,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땅 파는 거, 그런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바치는 그런 거를 해야 됐다. 그 다음에 향소부국민 같은 경우는 왜 약간 천대를 받았냐면, 향소부국민은 향과 부곡은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농업을 하는 것이고, 소라는 지역은 공주, 명학, 소 이런 식으로 이 소라는 지역은 국가에서 필요한 수공업품을 거기서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소속 노예 같은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농민들하고 좀 틀려. 농민들보다 세금을 더 심하게 걷고, 국가에서도 약간 천대하고, 아니면 농민이었는데 죄를 지면은 향소부국으로 가서 살게 해. 너는 계속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물건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향소부국민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 한 번 향소부국에 살면 딴 데 이사 못 가요. 그러니까 좀 농민보다는 조금 낮은 관직 같고 차별받고 불만이 많았겠지. 그래서 나중에 공주 명학소에서 막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거야. 향소부국민의 차별이 심했다. 그래서 농민보다 좀 천한 대우를 받았다. 농민보다 천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 이주 금지. 이사를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약간 답답한 그런 노비는 아니지만 그런 향소부국민이라 특별한 그런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 고려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량역천은 사실 뭐 얘가 더 높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얘랑 거의 동급. 뭐 이퀄이라고 써놓을까요? 동급. 아니, 동급이라고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쉼표로 해놓을게요. 자, 신량역천은 조선시대에도 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신량역천은 천한 직업을 하는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거예요. 신량역천, 천한 일에 종사한다. 요즘에도 사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좀 아무래도 좀 무시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참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괜히 잘못 말하면 직업 비하한다고 막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봤을 때 와, 뭐 친구가 선을 봤어. 그럼 와, 진짜 의사를 해? 막 이러면서 멋있다. 막 이렇게 또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PC방 하나 차리는 사람이야 뭐라던가 뭐. 근데 그것도 사실 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도 약간의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호불호는 솔직히 좀 있죠. 근데 옛날엔 훨씬 심했어요. 훨씬 심했어요. 신량역천 천한 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하게 쓴 게 지금은 잘 나가는 직업인 경우도 있어요. 요즘 의사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서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피를 만지고 막 사람을 고치는 그거 자체가 지금 많이 다른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천한 일은 뭐였냐면요, 쫙 적어드릴게요. 물고기 잡는 거, 어간이라는 명칭으로 썼습니다. 어간. 쉽죠? 이건 따로 쓰지 않을게요. 어간, 물고기요. 그 다음에 소금을 만드는 염간. 염전은 지금도 힘들죠. 염전노예란 말이 괜히 있겠어요? 지금도 신안염전에서 막 외국인 노동자 써서 진짜 노예처럼 부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죠. 염간.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는 목자간. 목축업을 하는 걸 목자간이라고 했고, 봉화를 올리는 일도 천한 일에 해당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봉화라는 건 이게 맨날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봉화를 올리는 거야. 전쟁이 났거나 빨리 대피하거나 하면 그러면 불을 2번 올리고 불 1번 올리고 이런 봉화를 올리는 사람을 봉화관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대장장이, 철을 만드는 사람은 철간, 그리고 봉화관.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이 정도 얘네들이 좀 신량역천에 해당됐다라는 거고, 상인 수공업체들도 조금 무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인 수공업체들도 좀 뭐 아시다시피 무시를 했고, 이뿐만 아니라 뭐 화척, 제인, 진척 등도 해당된다. 상인 수공업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기를 사실 옆에다 쓰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칸이 없어서 밑에 쓰는 겁니다. 상인 수공업자는 뭐 추가로 필기할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상인. 그리고 손으로 뭐 만드는 공장 안에 해당되는 뭐 수공업자, 뭐 이렇게. 화척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화척이 백정이에요. 흔히 조선시대 말하는 백정. 도살업에 종사하는 도살. 제인 같은 경우는 뭘까요? 제인. 광대. 저는 제인이에요. 저는 양민에 해당하고 되게 낮은 관지, 광대. 기생, 광대, 여기 제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진척은 뱃사공.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어간 이거 안 써도 되죠? 어간, 물고기, 소금, 목축업,
철 만드는 사람, 봉화 올린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농민이 가장 그래도 제일 많았고 나라의 근간을 이뤘고 그래도 양민 중에서 농민이 좀 대우가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향소부곡민은 좀 천한 대우를 받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 물품을 만드는 지역을 향소부곡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량역전은 좀 천한 일을 종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또 무시를 좀 당했다. 어간, 염간, 목장은, 철간, 봉화간. 상인 수공업자들도 무시를 좀 당했고 장사하거나 손으로 뭘 만들거나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척, 제인, 진척 등도 있다. 근데 이거는 화척이 뭔지 제인이 뭔지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화척은 도살, 제인은 광대, 그리고 진척은 뱃사공.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민도 내용이 참 많죠? 자, 그럼 천민 필기를 할게요. 천민이 필기하기 많은데 쓸 수 있을까? 최대한 써볼게요. 천민 한번 필기 한 번에 끝내봅시다. 천민. 자, 천민은 이제 노비죠, 말 그대로. 자, 노비는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공노비와 사노비. 근데 여러분, 공노비와 사노비 중에 그나마 대우가 나은 게 무엇일까요?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라는 거고 사노비는 진짜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예요. 누가 더 힘들까? 사노비가 힘들겠지. 사노비는 주인이 야 개처럼 짖어 막 굴러 먹어 막 이렇게 주인이 뭐 안 주면 나도 먹을 거 없어 먹지마 막 이런 식으로 먹을 것도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거고 사노비는 주인의 비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참 짜증나고 더럽고 힘들고 공노비는 국가에 해당된 노비이기 때문에 약간 국가에 소속감이 있고 좀 그나마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이제 노비 일을 하는 거예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물 좀 길어와라 막 이렇게 해서 잡일을 하는 거. 그래서 공노비가 사노비보다는 조금 더 대우가 좋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괄호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고 공노비가 그나마 대우가 조금 더 나은 대우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다음 공노비로 또 필기를 해봅시다. 자, 공노비 중에서 입양노비와 납공노비가 있고요. 그리고 주인과 같이 거주하는 솔거노비가 있고 따로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납공노비는 다른 말로 둘 다 통용 가능해요. 납공노비를 다른 말로 외거노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따로 거주. 입역은 궁궐 안에서 노비 행동을 하는 노비 일을 하는 게 입역노비. 납공노비는 멀리서 궁궐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뭔가 신공을 바쳐야 돼. 비슷해요. 근데 납공노비를 다른 말로 외거노비라고 해도 상관없다. 솔거노비는 주인과 같이 거주하는 거, 외거노비는 따로 거주하는 거. 그래서 역시 신공을 내야 돼. 그래서 그 신공을 납부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납공노비다. 그래서 외거노비도 다른 말로 납공노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두 개 따로 그냥 쓴 거예요. 가로치고 쓰기 귀찮아서 두 개씩 쓰면 좀 지저분하니까. 자, 입역노비. 입역노비는 스칸이 없을 것 같은데 10세부터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10세부터 궁궐에서 일한다. 10세부터는 쓰지 않을게요. 칸이 없으니까. 궁궐이나 각종 지방관청, 중앙관청, 관청에서 자벽에 동원한다. 10살부터 여기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물 길고 나무 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관청 같은 데서도 지방관청, 중앙관청 똑같이. 알겠죠? 자, 납공노비는 이제 신공을 내야 되는 외거노비인데 따로 그럼 거주하겠죠? 궁궐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합니다. 국유지에서 농사를 해. 국유지 땅들이 있잖아. 궁궐의 국유지는 예를 들어서 내장전이라고 있어요. 내장전에서 그 내장전 그 토지 근처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농사만 계속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의 자유는 좀 있겠죠. 뭐 약간 농땡이도 살짝 칠 수 있고 주인이 항상 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하다. 그래서 국유지에 농업을 종사하다 보니까 그럼 그 농사를 진 만큼 궁궐을 위해서 계속 노동력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몸값을 내야 돼. 그것을 신공이라고 그래요. 신공을 납부한다. 근데 이거는 공노비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다 내야 돼요. 그래서 신공을 관청에다 낸다.
그래서 이제 이벽노비와 납곡노비 이렇게 구분해서 아시면 돼요. 납곡노비도 공노비의 납곡노비도 외거노비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같은 말이다. 솔거노비는 거주한다. 같이 식솔처럼 거주한다는 거. 우리 가족을 식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솔거노비. 그러니까 주인과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같은 집이지만 훨씬 더 나쁜 집에 살죠. 쪽방 이런 데서 살죠. 막 창고 같은데. 그래서 주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허구날 주인의 허드렛 일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과 같이 거주. 같이 거주하면서 각종 뭐 잡일을 담당한다. 주인이 이사가면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거고, 주인이 밥을 안 주면 밥을 굶어야 되고, 주인이 밥을 줘야지 밥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다. 속한 사람이다. 같이 거주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뭐 언녀나 밥을 지어라, 뭐 마당을 쓸어라, 돌쇠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은 다 솔거노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비입니다. 그치만 또 사노비에도 외거노비가 있어요. 주인님이 경작하는 땅에 가가지고 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납곡노비는 이제 이런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거주한다. 따로 거주해서 따로 주인과 따로 거주한다. 주로 이제 농업. 만약에 근데 주인이 농사 말고 갑자기 우리 주인님이 광업에 투자해. 그럼 광업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로 근데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고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된다. 위에랑 비슷한 스타일로 쓸게요. 신공을 주인에게 납부. 그래서 신공을 낸다 하면 무조건 납곡노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인과 따로 거주하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농사 짓는 데는 저기 멀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농사 지러 맨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 옛날에 농사라는 게 농사를 한번 지면 맨날 이렇게 잡초 없애야 되고 병충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주변지에다가 이렇게 판자촌처럼 대충 집을 짓고 농업에 종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거주하고 주로 농업을 종사하고 신공은 주인한테 납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공만 내면 어느 정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일부러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의 것을 자기 몫을 따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가 좀 뭐랄까 좀 프리하게 비교적 자유로웠고 좀 돈을 많이 모은 외거노비 같은 경우에는 양민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서 외워주시면 돼요. 이건 좀 암기인데 어렵진 않아요. 이병노비는 궁궐에서, 관청에서 이제 국가 소속으로 일하는 애들, 납곡노비는 국유지 농업종사. 주로 외거노비, 납곡노비 하는 일 비슷해. 근데 신공을 어디다 내느냐가 달라. 솔거노비는 주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각종 잡일을 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공노비, 사노비로 나눠진다. 여기다 한 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칸이 모자라죠? 그래서 어디다 쓰지? 칠판이 좀만 컸으면 좋겠다. 이대로 퀴즈 내면 좋은데. 어떻게 조그맣게 쓸 칸이 없네요. 다 불러줄 수도 없고. 여기다 하나하나씩 쓸게요, 여러분. 지우기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 밑에 한 줄 쓰고 여기다 한 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제가 쓰는 거 일단 여기 노비 밑에다가는요.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하다. 천미는 매매, 노비는 팔 수 있고 줄 수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하고요. 노비에 관한 특징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천자 수모법에 해당됩니다. 천자수모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천즉천법. 사실 이 두 개만 써놓고 제 설명은 그냥 알아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노비는 이 두 가지 천자수모법과 일천즉천법에 해당하고 여기에 룰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 천자수모법, 그 자식은 어디에 따르냐? 어머니 쪽에 따른다. 어머니 쪽에 뭘 따르냐? 어머니 쪽 주인을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가 자식을 낳았어. 노비와 노비끼리 자식을 낳았는데 다른 집 노비랑 우리 집 노비랑 눈이 맞았네? 그럼 도대체 이 자식들은 누구 노비가 되는 거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쪽 소유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죠.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간다. 그게 천자수모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지? 어머니 쪽 소유주에 귀속된다. 이건 조선시대도 이어가요. 어머니 쪽 소유주에 귀속된다는 거. 어머니 쪽 주인을 따라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따로 필기할 칸이 없으니까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어머니 쪽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이게 천자수모법이고, 일천즉천법은 더 쉬워요. 한쪽이 천하면 즉 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노비가 너무 예뻐. 노비가 너무 예뻐가지고 양민하고 결혼을 했네? 농민하고 결혼을 했어. 노비랑 농민이 결혼하면 얘는 그럼 이 자식은 뭐가 될까? 농민하고 결혼했으니까 얘는 이제부터 농민인가? 그냥 일반 양민으로 승격하는 건가? 그러면 노비들이 너도 나도 양민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하면 막 중류층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막 노력하겠죠. 안 돼요.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한 거예요. 젠장, 그쵸? 어차피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인 거야, 자식은. 그래서 천민이 양민하고 결혼해도 그냥 천민. 한쪽이 천하면 즉 천하다.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비랑 높은 관직에 그냥 정말 대감, 막 그런 영의정, 막 높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혈통을 되게 중요시해서, 고려 땐 그런 거 없었어.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아버지의 그런 혈통 핏줄을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고려시대에는 천인으로 노비까지 떨어지진 않고 매우 차별을 받는 서얼이란 존재가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그런 거죠. 그러더라도 서얼은 높은 관직에, 과거 시험에서 아무리 합격을 해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고 계속 차별이 이어지죠. 근데 그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첩의 자식이라던가, 그리고 그 첩이 되는 것이 노비가 주로 첩이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축첩제도와 노비와의 그런 관계가 공공연히 행해졌기 때문에 서얼은, 그러니까 좀 조선시대는 서얼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 때는 없죠. 어쨌든 고려 때 천민하고 양민하고 결혼하던, 중류층이랑 결혼하던, 그리고 이 귀족이나 중류층은 주로 천민과 결혼을 잘 하지 않죠. 건드려서 애는 가질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자식이 생기면 무조건 노비.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하다. 부모종 한쪽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모종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노비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죠. 노비수를 늘리려는 속셈이지. 이렇게 해야지만 노비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주인의 속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비들은 이렇게 두 종류를 알아두시고,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다. 그리고 천자수모법, 어머니 쪽 소유주를 따른다. 일천즉척, 한쪽이 천하면 즉 천하다. 부모 중 한쪽이 무조건 노비면 무조건 자식은 노비다. 노비 인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신문제를 지금 한쪽에 쫙 다 필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요 귀족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로, 고려가 역사가 기니까 어떤 순서로 귀족이 바뀌는지와 그 특징들, 그리고 중류층의 종류, 서리, 향리, 영리, 남반, 군반, 그리고 이제 농민, 양민들 종류, 농민이 제일 많지만 향소부공인, 신장역청, 상인수공업자, 제인, 진척, 화척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노비 종류 중요합니다. 특히 납공노비, 외거노비가 시험에 잘 나와요. 신공을 납부하는 좀 자유로운 노비다. 그리고 노비들의 특징, 노비들의 그 법률, 천자수모법, 일천즉천법 모두 다 중요해요. 공문 한국사도 요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지문이라던가 그렇게 같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쪽에서 문제가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자, 보시면 귀족, 중류층, 평민, 청민 제가 다 필기했던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향소부공민을 천민에 넣기도 합니다. 향소부공민을 화척, 진척, 제인도 천민에 넣기도 하는데, 아, 이거 안 돼.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 옛날 거예요. 안 돼, 안 돼. 지금은 화척, 진척, 제인, 향소부공민을
양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 걸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제가 쓴 게 맞아요. 괜히 옛날 그래프를 따와가지고 헷갈리게. 화척, 제인, 진척, 뱃사공, 광대, 뭐 도살업 하는 화척, 그리고 뭐 신량역척, 향소보공민, 양면에 해당됩니다. 예, 노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비 같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외우시는 게 맞아요. 어떠한 뭐 이렇게 옛날에는 향소보공민하고 이런 화척, 제인, 진척도 천민에 넣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가면은 좀 애매했어요. 다음 진도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